네, 이부 투데이 인터뷰는 우리 지역에서 원활한 혈액 공급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의 허부자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와 함께 제가 간단한 소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혈액원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네.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은 올해로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79년 6월 5일에 충북 도립의료원 내 청주 적십자혈액원으로 개설이 되었고 2002년도에 충북혈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혈액원에서 하는 일은 헌혈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재와 또 혈액을 보관하고 있고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헌혈 형태로는 저희가 그 단체 헌혈과 또 개인 헌혈을 운영하고 있는 헌혈의 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단체 헌혈이라는 것은 헌혈 지원자가 30인 이상 단체로 헌혈 버스로 이동하여서 별도에 마련된 공간에서 헌혈을 하게 되고요. 개인 헌혈은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헌혈의 집을 방문하여 참여하는 형태로 헌혈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헌혈자의 편리성, 접근성을 위해서 청주 시내에 4곳과 충주 1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혈하신 분들의 혈액은 검사를 통해 선별하고 이 혈액을 제재 과정을 거쳐서 의료기관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또 저희가 그 2018년도의 경우는 한 9만 3천여 분이 헌혈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 헌혈은 관내에 62군데의 의료기관이나 근 의료기관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가 예전만 해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혈액 헌혈 정말 익숙했는데 네. 이제 막상 헌혈하시는 분들을 잘 못 보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혈액 보유량이 좀 미달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상황이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혈액사업은 국가기반시설 위기대응 관리 기준에 맞춰서 혈액수급 상황 악화로 국민들이 건강과 보건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경보단계 기준에 맞춘 혈액 적정 재고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관심은 5일 미만인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2019년 초부터 지속적인 전국 보유량은 3.5일에서 4일분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아침에 제가 오기 전에 재고량을 봤는데 전국적으로 4.21분 이상을 넘었고요. 충북의 경우는 4.01 기간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4.2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네, 정확히 네, 네. 뭐 와닿는 부분은 아니기는 없으시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1일분, 네네네네. 1일 기준으로 보면 1,380개 정도가 충북에서 1일 보유량이니까 주로 5일 치면 거기다 곱하기 5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전국적으로는 5,200개, 5,199개가 1일치 기준으로 보면 또한 거기다가 일자를 곱하시면 보통 한 26,000개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많다라고 느껴졌는데 이게 미달되는 네. 부분이 좀 있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관심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헌혈자 수가 매년 좀 줄어들고 있는 건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헌혈자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뭐 다 아시다시피 인구 저출산에 대한 인구 감소, 그다음에 또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노년 인구는 증가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질병 등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로 인해 혈액 수급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 헌혈에 참여하신 분들이 70% 이상이 주로 10대에서 20대의 헌혈자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런 상황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3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헌혈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2017년도에 선진국 사례를 보면 30대 이상 헌혈자는 외국의 경우는 일본은 79%, 프랑스는 69%, 대만은 64%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29%밖에 안 돼서 네. 예, 중장년층의 헌혈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10대에서 20대의 헌혈자가 주로 학생이기 때문에 방학을 하는 기간은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자주 눈에 보이면 관심도가 좀 높아지지 네,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래서 이 헌혈버스 같은 것들이 많이 도심에서 움직이고 돌아다니면 네네. 관심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헌혈 장소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혈의 집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헌혈 버스가 있습니다. 예. 헌혈의 집은 아무래도 고정된 장소에서 자발적 헌혈자 분들이 오셔서 헌혈을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고, 그 헌혈 버스는 저희가 이제 오시지 못하는 분들, 어디 집체된 교육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관이나 관공서 또는 군대, 학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원을 하게 됐고, 총 5대로 운영을 해서 현재 도내에 지금 5대가 돌아다니면서 운영 중이군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체감을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이게 차가 있다고 해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헌혈은 자발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참여도를 좀 높이고자 기관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헌혈 약정이라는 걸 합니다. 단체와.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동화절기나 이럴 때 혈액 수급이 부족하면 헌혈 약정된 곳에 저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헌혈 확산과 또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헌혈 버스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약종이라는 게 그 기관의 뭐 대표장들이 거의 약정을 체결을 하잖아요. 네네. 구성원들이 다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들인가요? 이게? 그렇지는 않고요. 의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직장인들이나 어디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평일에 헌혈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헌혈의 집 운영 시간이 정해져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관에서 배려라는 거를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배려라는 거를 해주시면 근무 시간에 헌혈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헌혈 약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선택 사항으로 할 수 네, 있게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최근에 예약 서비스까지 그래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예약 서비스라는 것이 직접 방문하기 전에 예약을 하는 네, 그런 맞습니다. 방식인 거죠? 네네. 헌혈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또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주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헌혈자분들이 많이 몰리시기도 하시니까 또 원하시는 시간에 헌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6년도부터 예약 헌혈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0% 정도가 예약을 통해서 헌혈을 하고 계시고요. 예약하시는 방법으로는 적십자사 내에 홈페이지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스마트폰들이 요즘 다 있으시니까 거기다 스마트폰에다가 스마트 헌혈이라는 앱을 까시면 예약이 가능하시고 이것도 저것도 다 힘드신 분들은 네.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예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되어지는 네네. 헌혈 방법이다라고 그렇죠. 좀 될 수가 있는 네네. 거군요. 이렇게 저희가 헌혈을 하고 난 뒤에는 문득 궁금해지는 것이 이게 어떤 방식으로 보관이 되고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느 곳에 사용이 될까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헌혈의 집과 이동용 헌혈 차량에서 체열되는 이제 혈액은 프로세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혈액을 수거를 합니다. 그 수거된 혈액은 제재 공급팀이라는 부서에서 입고를 하고 그 입고된 혈액은 제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헌혈을 하게 되면 그 상태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재를 하기 때문에 제재를 하고 검사센터에 전국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체된 곳에서 검사를 이루어지고 네. 하고 제재할 때 또 이제 그 유관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분별로 제재를 하고 또 그 판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별된 혈액은 적격과 부적격, 그다음에 미검과 재검 상태로 분리를 해서 적정 온도에서 보관을 하게 되고요. 이 중에서 적격 혈액인 경우만 혈액을 출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이제 수혈자가 발생을 하면 의료기관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수혈용 혈액을 공급을 하게 되고요. 일부는 그 혈액이 원료 혈장이라 그래서 분해용으로도 출고를 합니다. 이거는 의약품으로 제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부적격 혈액의 경우는 일부는 이제 연구를 위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부적격 혈액은 모두 다 폐기 업체를 통해서 위탁 소각 처리하게 됩니다. 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혈을 하긴 했는데 부적격 판정 받으면 굉장히 서운할 것도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적격 판정을 받는 기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사전 문진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수혈자의 안전, 헌혈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혈을 받았을 때 수혈자의 안전 또한 저희가 책임을 그렇죠.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뭐 그 간염 검사에서 또 탈락되시는 분들 또는 그 HIV라고 해서 에이즈 검사에 대해서도 또 탈락이 되시는 부분도 있고, 약물 복용을 하셨는데 본인이 아차 하고 그 약물 복용 기준이 저희가 헌혈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많은데 본인들이 미처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적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헌혈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건강 검진을 저희가 보통은 네. 병원에 가서 하게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헌혈을 하게 되면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14가지 항목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간염부터 뭐 ALT, 단백질 검사까지 하게 돼서 실질적으로는 건강한 사람만 헌혈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헌혈하러 갔다가 어떻게 보면 내 건강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도 될 수도 네, 있긴 그렇다고 하겠네요.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혈액에도 보관을 하다 보면 언제까지 이 혈액을 보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혈액은 유통기한 같은 것들이 없나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예, 유통기한이 있고요. 혈액 제제의 보존 목적은 혈액이 보존 기간 동안 최적의 생존 능력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거고요. 보존 장비는 혈액 제제만 보관하는 장비로 혈액 냉장고가 별도로 있고 또 냉동실이 있고 혈소판 교반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비 내 온도는 균일하게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온도 기록지나 알람 등을 이용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유통기한이 제재별로 좀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적혈구 제제의 경우는 1도에서 6도씨 예, 보관으로, 냉장 보관으로 35일 정도가 되고 있고요. 혈소판 제제는 내부에서 말씀드린 혈소판 교반기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20도에서 24도의 내부 온도 유지로 5일간 또 보관이 가능하고, 동결혈장 제제는 얼립니다. 그래서 네. 영하 20도씨를 유지하는 냉동 보관으로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간이 좀 짧다라는 생각이 좀 짧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네네. 많은 분들의 관심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게 이해가 이제서야 좀 되는 부분이기는 하네요. 근데 저희 지역에서도 헌혈하면 이 사람이다 하고 딱 떠오르시는 헌혈 왕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있으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혹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 충북에서는 500회 이상 헌혈에 참여하신 헌혈 영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송득주님하고 김윤종님, 안호근님 이렇게 세 분이 가장 많이 헌혈에 참여를 해주신 분들이고, 네. 이 중에서 송득주님은 1982년도에 헌혈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38년 동안 꾸준히 참여를 하고 계시고 현재까지 587회를 헌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를 보시면 명예전당이라는 단이 있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100회 이상 헌혈자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실명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올라가 계신 분들이시고요. 명예전당에 오르신 분들의 공통점은 헌혈을 위해서 평소 운동을 참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스스로 하고 계시고 또 본인뿐만이 아닌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헌혈 참여를 또 권유를 하고도 계시고요. 또 홍보하시는 헌혈 홍보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지속적으로 헌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과 또 응원 그리고 헌혈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분들이시죠. 시민 홍보대사라고 좀 불려져야 되는 분들이실 네, 것 네. 같아요. 근데 예, 이런 분들에게도 각자의 사연이 있고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헌혈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런 동기에 대해서는 여쭤보신 적 없으세요? 이 세 분 말고 얼마 전에 헌혈 저희가
또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경우는 페인트 회사에 다니시는 분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단체 헌혈로 버스로 이제 그 기관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게 첫 번에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헌혈의 집에 오시면서 참여를 하신 분이 계시고 네. 실질적으로 헌혈도 많이 하셨지만 또 헌혈하실 때마다 본인이 또 그 조금 저축을 하고 일부 그 금액을 또 저희 충북지사에 또 기부금으로 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헌혈뿐만이 아닌 또 다른 선 쪽으로도 기부 문화가 확산되는 그런 분이 또 계셨기도 합니다. 이게 타 지자체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게 이런 분들이 흔치가 않은데 충북에서 무려 3분의 이런 명예전대에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거네요. 예. 이런 사례가 흔하지 않은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시민에게 포장과 포장증을 제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헌실적으로 헌혈 사업에 동참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포장과 포장증 뭘까요? 네네.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 유공장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헌신적으로 혈액 사업에 기여를 하시고 타의 모범이 되는 헌혈자에게 수여되는 유공장입니다. 본 제도는 1989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고 헌혈을 참여를 하시고 헌혈하신 횟수가 30회일 때는 은장, 50회일 때는 금장을 헌혈자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성분 헌혈이라고 이제 주기가 짧은 헌혈이 있는데 성분 헌혈의 활성화로 100회 이상 다의 헌혈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 9월부터는 100회 이상은 명예장, 200회 이상은 명예대장, 300회 이상은 최고 명예대장으로 명예의 상징적으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300회, 100회 이게 쉽지가 않은 게 헌혈을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하고 나면 그 기간 동안은 좀 쉬어줘야 한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그 시기가 얼마나 많이 축적이 됐길래 이렇게 많은 횟수를 거듭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는 헌혈을 통한 헌혈에 대한 궁금함 Q&A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헌혈하면 건강한 사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네. 본인들의 기준에서는 나는 항상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헌혈할 수 있는 뭐 몸의 상태는 어떤 식으로 좀 측정이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혈은 건강한 사람만의 특권이다라고 저희는 가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혈자와 수혈자의 건강 보호, 혈액의 안전을 지키는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인데요. 헌혈할 때는 여러 가지 잠재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문진과 시진, 촉진 등을 통해서 헌혈자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으로 보면 남자의 경우는 50kg 이상, 여성의 경우는 45kg 이상의 경우, 네. 그다음에 또 전혈과 성분 헌혈이라는 헌혈의 종류가 있습니다만 전혈의 경우는 연령층으로 보면 만 16세 이상, 만 69세 미만의 헌혈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해외여행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해외여행이 급감함에 따라서 해외여행자한테 한 달 이상이 지나야 헌혈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또 이제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만 기준이 한 달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특정 약물을 복용하시면은 헌혈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헌혈을 못 하시게 되는 분들이 좀 제한적이 많죠. 네, 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헌혈을 하시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조금 더 팁을 주신다면 어떤 약물들을 복용했을 경우에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약물이 너무 많고요. 예. 네, 예를 들면 영국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약호병 뭐 이런 데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헌혈이 안 되시고요. 또 감기가 들으셨을 때 또 복용을 하시면 헌혈이 또 안 돼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고 뭐 이런 또 부항이나 또 뭐 여성분들은 뭐 피어싱, 문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그것도 또 기간이 많이 또 지나야 가능합니다. 몰랐던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헌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의 피를 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하면 오히려 내 건강에 해치는 것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드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주 해도 상관은 없을까요? 헌혈은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 헌혈 시에 모든 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물품, 헌혈 시 사용되는 물품은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일반인들은 7에서 8% 정도야 몸속 여분으로 혈액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분의 혈액을 나누어주는 거기 때문에 헌혈하여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고요. 또 헌혈을 하신 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신체 조절 능력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는 혈액순환에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혈을 하시고 전혈의 경우는 2개월 후에 헌혈이 가능하시고요. 성분 헌혈의 경우는 2주 후에만 헌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철 결핍성 빈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혈이 2개월 후에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간 5회로 규정되어 있고요. 성분 헌혈의 경우는 24회까지만 하도록 엄하게 제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은 2개월 정도는 여유를 두고서 헌혈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헌혈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학창 시절 때만 해도 저희 헌혈버스나 헌혈의 집 가면 헌혈하고 나면 꼭 이렇게 주는 포상제도 같은 초코빵, 문화상품권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혹시 뭐 요즘의 경우에는 좀 달라졌는지 아니면 뭐 비슷한지도 궁금해요. 요즘도 대동소이합니다. 네. 예, 뭐 그 헌혈자가 이제 수분 섭취를 해야 되니까 음료수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약간 당분 섭취를 위해서 그런 말씀하신 초코빵 정도를 하고 있고 헌혈이 자발적 헌혈이긴 하지만 저희가 또 그 헌혈하신 분들의 또 감사의 의미로 자그마한 기념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부분도 하나의 홍보 방안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 친구들은 항상 이제 놀러 나갈 때 보면 헌혈의 집을 항상 보면 우리 헌혈 한번 하고 가자고 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거든요. 이렇게 필요한 홍보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말씀하신 환경 변화도 또 있고요. 인구 감소에 따라서 그 적정 보유량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나눔 히어로즈와 생명 나눔 헌혈 릴레이, 레드 캠페이너, 또 등록 헌혈제 등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눔 히어로즈는 매년에 그 반복되는 혈액 수급 취약 시기인 동화절기에 혈액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시기에 전혈에 대한 헌혈을 하자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를 위해서 자발적인 헌혈 참여에 동참하는 약정 단체를 개발하고 그 기관의 약정 단체에 약정을 맺어서 실질적으로 약정 단체의 캠페인 릴레이가 되는 형식이고요. 세 번째로는 미래의 헌혈 자원인 청소년들에게 헌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해서 고등학생들이 직접 캠페인을 가지는 레드 캠페이너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혈액원을 또 오픈을 해서 저희가 방문 견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식 개선에 또 힘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학생들이 내 방에서 헌혈 제재하는 것도 보고 이 혈액이 어떻게 보관되는 것들을 보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등록 헌혈자에 의해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서 헌혈자들의 어떤 참여 의지를 좀 이끌어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행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말하죠? 예를 들면 뭐 야구 관람 또는 콘서트 관람 또 다음 달에 있을 6.14는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날은 또 영화 관람, 영화 한 관을 빌려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뭐 이런 이벤트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말 많네요. 근데 지금 갑자기 궁금해진 게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뭐 정말 아이를 가지고 그리고 뭐 동물 중에서도 새끼를 베는 포유류의 경우에는 저희랑 피가 좀 비슷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끔 정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동물의 피를 수혈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그건 뭐 안 되는 얘기고요. 네.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도 어렵고요. 그래서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연결되는, 그러니까 수혈로 연결되는 헌혈은 저희가 보기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유일하게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액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도민 여러분의 꾸준한 헌혈 참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다양한 혈액형들이 공존하는데 그 많은 혈액형들을 공급하기 위한 수혈은 많은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네네, 주시면서 자, 오늘 허부자 원장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눌 텐데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그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혈액 수급 상황에 대해서 원활한 저희가 보관을 위해서는 충북혈액원에 위치한 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시내의 성안길과 또 시내에 많이 나가시는 성안길에 위치해 있고요. 충북대 안에도 있고 청주대 앞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충주에 유일하게 헌혈의 집이 하나가 있는데요. 방문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그 헌혈버스로 각 기관을 방문하여 헌혈을 실시하므로 기회가 되시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헌혈에 참여하셨을 때에 도움을 받게 되는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 또는 친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말이 참 와닿습니다.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한 번쯤 헌혈의 집 방문하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위한 일을 함께 하는 거니까요. 얼마나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자, 오늘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